구성이 되고요. 보통 이제 중개업은 보통 2년에 한 문제꼴 또는 이제 중개 대상부라고 같이 엮어서 전문 용어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논의 선제. 자, 앞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자격 취득한 사람을 불과했었고요. 기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한 자. 물론 이 사람이 담당하는 것은 중개 업무의 수행이라는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개공과 소공에 한정된다. 따라서 중개 보조원은 중개업을 할 수 없고 단순 업무 보조자, 이렇게 논의를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중개업이라고 하는 중개부터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용어 이정의 중개라고 하는 겁나게 내에서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공인중개사법 제3조를 얘기합니다. 규정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예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걸 우리가 중개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법 3조 규정에 따른 중개 대상물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기본 정의 이렇습니다.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외에 바로 등기는 임목, 공장재 등 광업재 등을 가리켜서 제3조 규정에 따른 중개 대상물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거래 당사자 간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권리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자, 점유권도 있긴 한데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고요. 자, 이 중개랑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이슈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게 되는 지상권을 법정 지상권, 구체적으로 저당물의 경우에 따른 법정 지상권과 관습상 법정 지상권 등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법정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임대에서 파생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이런 것들은 민법 얘기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법 하나만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법을 다 골고루 알아야지 개념 자체를 소화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권리 득실 변경 알선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개라고 정의하고요. 우리 판례에서는 알선이 뭐냐라고 해서 그 알선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알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한다. 좀 줄이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권리 득실 변경 알선, 권리 범주에는 우리 시험용으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니다.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저당권 너무 쉽나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중개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분석 들어가 볼까요? 해서 중개업부터 먼저 봐야겠네요. 그래서 중개업, 자,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중개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 중개업 얘기는 왜 이슈가 되냐면요. 자, 다른 사람 의뢰를 받고, 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것을 업으로 한다. 누가 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중개업이라는 것은 개공, 그리고 개공만이 할 수 있다. 소공은 따로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 개공이 받을 돈의 일부를 배당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직접 돈을 받을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보수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 개공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저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다. 이걸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으로 행하게, 업이라는 게 직업적이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업으로 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등록 중개업자 아주 강력한 행정 형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공부할 주제인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 치고 지금 이제 이슈 삼아야 되는 게
이게 중개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는데, 이 과정, 다른 사람의 의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포인트가 안 돼. 한 번 나왔었는데 전혀 의미가 없어. 그래서 보수를 받아야지, 보수를 받아야 다 중개업에 해당된다. 두 번째, 반복적, 계속적으로 직업처럼 삼아야지 이게 중개업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보수업 중개업, 보수업 중개업, 보수업 중개업이라고 가셔야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분석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 자, 제가요 중개사무소에 지금 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건물 하나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뭐 다가구주택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세금 문제라든가 대출 문제, 특히 대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주택으로 사면 안 돼. 살 수가 없어요. 현금 다 가지고 있어 살 수 있는데, 이걸 용도 변경부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뭘 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분은 근생을 사는 거야.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제가 요 강의와 별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실무에서 필요하거나 특히 세법이라든가 이런저런 또 공법 이런 요소들을 섞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그런 강의가 내년쯤에는 아마 개설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것을 우리 본인 쪽에서 보면 상담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상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걸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등등등 이런 게 이제 컨설팅이 되거든. 그러면서 같이 중개도 하게 된다. 이것도 다 중개업의 한 범주가 되게 된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부동산에 관한 저당고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자 요게죠 일부 중개업소에서 하는 거의 업처럼 하는 거지, 은행하고 조인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무슨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시라 라고 하는 거. 자, 집을 살려보는데 돈이 부족해. 그럼 돈 빌려달라고 이걸 어디다가 그 은행에다가 알선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알선이라는 개념이야. 그리고 대신 이 사실은 집에다가 저당고 설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하는 거. 그럼 이것도 결국은 뭐가 된다? 같이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부수업 이렇게 하는 거죠. 부수하면 어떻다? 중개업에 포함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외우기에 보수업, 부수업, 보수업, 부수업 이렇게 외우시면 되게 편해요. 자, 결국 이제 이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키워드를 외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접근해 가는 방식,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업, 부수업, 보수업, 부수업, 보수업, 부수업 다 중개업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보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업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이슈가 되는데, 시험용으로 이슈가 됐던 것은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죠. 단 1회. 자, 이것은 업이란 요건을 충족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시골에 중개사무소 없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근처에 마땅한 중개사무소가 없다. 자, 그럼 시골에서 마을 이장님한테 뭘 얘기한다고? 자, 당신이 발이 좀 넓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 중개 내 논을 또는 밭을 좀 팔아달라라고 알선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조율이 돼가지고 매매가 딱 됐어. 근데 마을 이장한테 처음에 제안할 때는 이거 매매 완성하면 한 1억짜리 되는데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근데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해? 당신은 개업 홍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셨네? 어머, 무등록 중개업자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예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하여튼 돈만 달라고 해봐 확 찔러버릴 거야. 돈 찔러버렸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된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다? 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아까 200만 원 주기로 했던 그 중개보수의 약정은 어떠냐, 유효냐 무효냐라고 하는 거. 만약에 유효라고 한다면 중개 의뢰인이 채무를 지게 될 것이고 그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가 무효가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아까 200만 원 주기로 했던 그 중개보수의 약정은 어떠냐, 유효냐 무효냐라고 하는 거. 만약에 유효라고 한다면 중개 의뢰인이 채무를 지게 될 것이고 그 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수 부속은 어떻다, 중개업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고 1회 우연히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게 되면은 자, 이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가 처벌받지 않고요. 또 하나 바로 자 지급하게 됐던 중개보수 지급 약정 자체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 의뢰인은 마을 이장님한테 바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한 개념으로서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있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것을 업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르게 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뭐 자격증이 없거나 그러겠지. 대부분이 이 동네 보면 가끔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들 겁나 일이 잘해요. 일을 잘한다라는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간에 뭐 버틸만 하겠지. 그 사람이 뭐 중개를 잘하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수입이 있어서 유지를 할 만한 그런 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이 무등록 중개업 관련한 쟁점, 자 일단은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볼게요. 자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보수 지급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무효이다. 자 뭔 소리냐,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복덕방 써놓고 나서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은 복덕방이라는 말은 붙이면 안 되는데 하여튼 복덕방으로 써놓고 나서 중개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서 의뢰를 하고 중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게 내가 알아버렸어.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중개보수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 지급 약정이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보수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이미 중개보수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토해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를 이루어진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해서 자 결과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중개보수 받을 수 없게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나머지는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 바로 자 기업공인중개사 무등록 기업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자가 양쪽 매매를 중개했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이 작당을 해서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중개보수 안 줘야지 라고 했을 때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내가 중개했는데 요거 내가 보수 못 받으니까 무효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은 매매계약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 될 것이고 거래 당사자는 각각의 채무라고 하는 것을 지게 될 겁니다. 자 한편 이미 계속 드려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던 그 중개 의뢰인, 중개보수를 주지 않아도 되는 그 중개 의뢰인, 중개보수를 줬다라고 한다면 다시 토해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중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근에 연속으로 구성을 사했었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중개 의뢰인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게 글쎄 그냥 막 3년 3점 막 외웠었는데 이건 참 이거 팔레지는데 하도 3년 3천을 외우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요. 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중개 의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요 정도가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개념이 되겠고, 바로 이어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쟁점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거의 100%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100% 나온다라고 해서 100%를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개쓰레기 같은 문제를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현혹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항상 무난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학원 강사들 자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엽기적인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대학 교수 한 과목당 5명이 3일인가 4일 동안 연구해서 만드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학원 강사들이 만드는 문제는요, 하루에 50문제, 100문제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집의 수준 자체가 아주 저급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있지, 지금 재수, 삼수를 하시는 분들은 각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그 문제집을 안 사버립니다. 왜? 작년 거랑 거의 95% 이상, 98% 이상 똑같거든. 편집만 바뀌어. 그래. 근데 이제 문제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작년 책과 올해 책과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것도 모르거든. 표지 색깔 바뀌면 새 책인 줄 알고. 하여튼 간에 모질애들 겁나 많습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첨철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한 20여 년의 문제를 분석한 이 데이터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제가 예상 문제를 좀 만들까. 근데 그게 제일 힘들어. 지금 문제를 만들려면 저 같은 경우는 며칠씩 걸려요. 진짜 며칠은 과정이라. 그래서 30분 걸 때도 있고 1시간 걸 때도 있고, 그냥 그렇고 그런 문제는 쉽게 만들어요. 근데 정말 고민해서 문제를 만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문제를 보고 들어가게 되면은 시험장이 조금 나아지긴 할 텐데, 우선 기출에서 다뤄진 주제라도 똑바로 외우는 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중개 대상 물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법에서 제3조에서 중개 대상물 이렇게 정의합니다. 토지, 그 다음에 자, 건물,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자,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법 3조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동산도 준부동산 등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모두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사적거래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적거래 과정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만이 바로 중개 대상이 됩니다. 자, 민법 미리 공부하신 분들 기억 한번 해볼까요? 공유라고 하는 거, 지분 이전 기준을 통해서 가능하죠. 자, 지분 이전 가능합니다. 지분의 양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 총유 같은 경우는 교회 자산을 신도들이 공동 소유인한테, 그렇다고 해서 신도 지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사고 팔등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산이라고는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 무채재산권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미리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부동산 또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포함됨이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거래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특정할 수 있는 부동산과 준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토지, 건물, 그다음에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역시 민법, 부동산 학계론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토지 관한 소유권, 토지에 관한 뭐 지상권, 뭐 이런 것들, 토지에 관한 권리, 건축물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 소유권이라든가 전세권, 뭐 저당권 이런 것들도 바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득실 변경을 알선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개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특이한 거 나오죠. 보다 건물 관련해서 자, 장차 건축될 건축물이라는 표현 또는 분양권이라는 표현 또는 특정 동호수의 피분양정서의
권리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사적 거래가 가능했을 때 이걸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정의했는데, 자,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 자, 공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죠. 또 주택법에서도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뤄졌던 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자, 사업식 인가 받고요. 건설계획 확정했습니다.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공급계획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관리 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졌을 때 앞으로 분양 신청 한 6개월 있다 합니다. 분양 신청 하고 나서 이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 이걸 우리가 분양권 혹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 또는 우리 시험점에서 특정 동호수의 피분양자로서의 권리, 분양받은 사람으로서의 권리라고 하는 거, 이거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비교할 게 나중에 입주권이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릴 주제고요. 이 분양권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택법 등에 따라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부하는 주택을 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서 내가 동호수가 특정이 된 상태, 예, 이것도 분양권. 그래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분양권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 또 하나가 주택법에서 분양권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겠고요. 자,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자, 민법에서 소위 부합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되죠. 자, 부합의 개념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자, 철새가 날아가다가 산삼씨를 떨어뜨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산삼이 자란다고 쳤을 때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산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자적인 부동산이 아니죠. 저 우리가 민법도 공부할 때 건물에 시멘트를 발라붙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멘트라는 것도 건물 소유권에 부합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토지 정착물 가운데서 자 수목과 또는 뭐가 있지? 농작물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토지 정착물로서 부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자, 토지 위에 자, 지금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앞에 플랜카드를 붙여놨습니다. 나무 홍길동이 거다. 토지 소유자는 성춘영인데 나무는 홍길동 거다라고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있다. 이게 명인, 옛날에는 이름명 사기인, 나무에 대해 이름을 써놨나봐. 이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것. 그래서 이것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밭이야. 과수원이야. 그럼 거기다가 복숭아가 막 자랐어. 거기다 홍길동이 이 전체 복숭아를 밭대기로 사서 사버렸다. 수박을 밭대기로 사서 사버렸다. 플랜카드 명인을 하게 되면 이 미분리 과실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토지에, 건물에, 나무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의 소유권을 외부에 공시가 되게 된다. 그래서 미분리 수목이라든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든가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라고 하는 거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 소유권 등에 또 나무 소유권 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이 되게 됩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된 타인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과 농작물 마찬가지죠. 원래 수목이나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수목이나 농작물을 재배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다, 농작물을 심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다? 토지의 정착물, 부동산의 범주에 속합니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민법에서 한번 답이 됐던 주제 27대인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 경작한 농작물 중에서 수확기를 것. 자, 만약에 정당한 권원 없이 수목이나 농작물을 타인의 토지에 재배하게 되면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농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실험이 원칙인데 이 문제의 농작물이 수확기를 얻다. 우리 판례에서 다뤘던 쟁점이죠. 이때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토지의 농작물을
재배한 그 사람 소유권이 될 것이고, 다만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당한 원 없이 경작한 자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관한 청구의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이익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 문제로 최소한 이 농작물 자체 수확기에 이르렀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농작물 자체는 어떻다?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토지 소유권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토지, 콤마,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건물, 예,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콤마,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이때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또 건물의 정착물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건물에 부합하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는 부동산의 범주랑 관련이 없어서 따짐으로 실력이 없는 것이고요. 자, 이 정도가 바로 예,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중에서 바로 중개 대상물의 범주로 인정됐던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 한편 부동산으로 보이는데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게 됩니다. 예, 뭐가 있냐면은 바로 대토권, 입주권 등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대토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권리인데요. 택지개발지구내 일정한 요건하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대토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신도시 개발한 지역의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쭉 살아왔게 오게 되면은 이게 토지 소유권에 관한 보상금 외에 소위 밀어버리고 거기다 신도시 만들고 해야 되니까 대토권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대토권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앞으로 자, 사업 주체, 공익사업 시행자가 일정한 토지를 주긴 줘요. 근데 그 토지가 대토권인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 앞에서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호수가 특정이 돼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분양권. 그래서 얘는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대토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토지를 일정 부분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분묘기지권, 예, 사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민법 두 군데서 다루게 되는데 그때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주요 이슈만 보게 되면 2001년 1월 13일인가요? 상한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슈, 최근에 판례죠. 이 분묘기지권자가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바로 치료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치료 무상 이렇게 했던 데 비해서 최근 판례에서는 자,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치료 지급 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무상이지만 치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묘기지권자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대신에 일정한 치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 그 일정한 치료는 법원의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 분묘기지권의 포기라고 해서, 우리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기 의사표시 외에 등기와 같은 공시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의 성립 과정에서 자, 분묘의 공분이라는 것을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분묘기지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해 보면 포기의 의사표시에 봉분의 제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판례에서는요, 이 분묘기지권 포기에 의사표시만 있게 되면은 따로 이 점유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거 있고요. 행정재산인 토지, 이건 사적거래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청 건물 이런 것들은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일반적으로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거, 행정재산, 보존재산, 그 다음에 일반재산 등으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사적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시험 지문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그럴 지문 중에 하나지만 답을 뽑는 지문은 아니고요. 자, 분양권이랑 같이 비교할게요. 입주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입주권이요,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 분양 신청이 있으면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집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걸 입주권이라고 부르고요.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이건
자,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돼. 자, 정비법, 공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사업 시행자, 보통 조합이 될 텐데, 이 사람 몇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건설계, 이걸 우리가 사업시행 계획서라고 부르게 될 테고,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그래 이렇게 지어도 좋아 라고 하는 것을 사업시행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건설계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2평은 누구한테 25평은 누구한테 공급하기로 한다 라고 하는 공급계획, 이걸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부르고, 이걸 확정짓는 것을 관리처분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법에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소위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자, 바로 이런 게 있어요. 먼저 이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서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착공이 이제 넘어가는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지금 관리청객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원래 살던 분들 다 나가셔야 됩니다. 이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나간 상태에서 그 조합원 등이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관리처분 인가라고 한 것은 몇 평짜리를 누가 받는다 요 정도까지만 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몇 평도 몇 층이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부르고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호수 추첨하기 전 상태, 앞으로 분양 신청하면은 몇 동 몇 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39평짜리 2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아직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입주권 정의요, 분양 신청했으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정비법 할 때는 같이 이제 설명드릴 주제고, 세차장 구조물 겁나 원래 깁니다. 그래서 이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는 케이스야. 앞에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미분리 과실이라든가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식재되는 수목이나 농작물 등은 자 어떻다, 바로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토지가 있었어. 토지가 이렇게 있었고 누가 여기다 세차장 구조물을 지었어. 그럼 세차장 구조물이 건물이 되게 되면 이것은 독자적인 부동산이 되겠지만,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잠시 가건물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되게 됩니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된다라는 얘긴즉슨,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로 독자적인 부동산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개 부동산 기준으로 해서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줄줄줄 외우셔야 돼요. 특히 분양권, 대토권, 입주권은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 나와주면 정말 감사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틀리면 진짜 시험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보겠고요. 해서 이게 이제 중개대상물 포함이냐 제외냐 이렇게 부동산 중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거야.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이 중개업을 합니다. 예, 그럼 중개업을 하게 되면요,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정중개보수라고 해서 중개보수를 약정한 대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요,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자,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받고,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법정중개보수라고 해서 중개보수의 한도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자, 중개의뢰인과 계약공인중개사 간에 법정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 그 무효입니다. 그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 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긴즉슨 법정 중개 보수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 가면 입주권 매매 이렇게 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 사람 뭘 하고 있냐면 겸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서요 떡볶이 장사해도 됩니다. 겸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으로 하는 중개를 하면서 같이 겸업으로 입주권이나 데이터권의 매물을 중개한다. 물론 개별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뭐 요런 게면 자 법정 중개보수 제한 없이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으로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요걸 외우는 게 포인트가 될 테고, 다만 이걸 구분한 실익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중개사법 적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뭐 어쩌다고 법정 중개 보수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게 중개 대상물이 될 테고, 중개 대상물 외의 것들은 개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중개했을 때 뭐 0.09%나 이런 식의 자 법정 중개보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준부동산이요. 자 동산 중에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의 공시, 등기 등을 통해서 권리가 공시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다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세 가지입니다.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자, 요거 이제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이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과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무가 있어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기할 수 있죠. 등기하는 거고요. 건물 있으면 어떻다 당연히 등기를 하죠. 나무 있으면 토지 정착, 건물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부동산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토지 정착물 중에서 임목 나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 토지 정착물 가운데서 다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다라는 의미로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나무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나무가 등기가 되면 그걸 등기된 임목이라 부르고, 이걸 사고 팔 때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한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는 것은 미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요즘에 이제 시대에 맞춰서 플랜카드 붙여놓은 소유자 암흑개거다라고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놓은 것을 가리켜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별거 아니고요. 자 공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공장 뭐 삼성의 반도체 공장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자그 다음에 광구가 있어요. 자 공장재단 한번 볼까요? 자 삼성에서 평택에다 공원 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토지 뭐 가격이 있겠죠. 건물 가격이 있겠죠. 근데 반도체 공장 이런 데는요 그 반도체 설비라고 그러나요? 그 기계값이 몇백억짜리들이 부지기 습니다. 땅값이나 건물 가격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재산으로 묶어서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공장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광업재단 마찬가지 논리구조야. 자 우리가 땅 밑에 구멍을 파가지고 뭐 금도 캐고 뭐 등등 하려면 광업권이라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업권 하나의 특허가 되게 될 테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설비, 그것도 겁나 비쌀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비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해서 그걸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제도를 광업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된 원 소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개 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준부동산, 자 선박이 우리 시험에 가장 이슈가 됐죠. 물론 항공기,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개 대상물에는 속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 제가 중개 대상물에 속하면 법정 중개 보수를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중개 대상물에 속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자 법정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건 겸업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박은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워놓고 시험에는 20톤 미만의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 빨간 선박, 파란 선박 나오게 되면 가슴이 저뭅니다. 왜 어쩌을까 이게?
빨간 선박. 이게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냥 선박, 파란 선박, 찢어진 선박 개의치 않고 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자, 해서 지금 부동산과 동산에 준부동산에 있어서는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에 대응해서 동산은 모두 자 무채재산권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형의 재산자 가치 이것은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무형의 재산자 가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죠. 영업상 노하우라든가 권리금. 자, 권리금이 우리가 특히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거의 권리금이 기본 깔려 있는데 이 법적인 정의 권리금에 대해서 점포 위치에 따라 영업상 이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토지나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형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물론 이제 거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권리금 중개할 때는요, 이 공인중개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정 중개보수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권리금, 그 다음에 무형의 재산자 가치,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형의 재산자 가치, 권리금, 특허권, 저작권 등 이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또 동산도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아니죠.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 지문에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이런 것들을 예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산질권 이거 민법 할 때만 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동산질권, 질권. 자 질권 얘기하려면 저당권이라는 개념을 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당권은요 부동산 즉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재물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즉 소유권이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인 지상권, 전세권 등에 대해 설정한 게 저당권이야. 한편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이라든가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질권은 우리 시험에 나왔었는데 동산질권은 전당포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돈이 급전이 필요해서 전당포에 가서 시계를 맡기고 10만 원을 빌렸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당포 주인이 뭘 가지고 있어? 지금 이제 시계를 보관하고 있잖아요. 이게 동산질권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 얘기는 즉슨 동산질권자인 전당포 주인이라고 하는 분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이 채무 변제까지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 동산을 처분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 이걸 동산질권. 그래서 동산 자체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동산에 관한 권리인 동산질권이라고 하는 것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중개 대상물에 관한 개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중개사법만 알아서 있는 게 아니라 공법이라든가 민법 이런 게 다 짬뽕이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쭉쭉 해 가시다 보면 뭐 중개사법을 공부할 때 공법도 알아야 되고 민법도 알아야 되듯이 민법 할 때도 공법도 알아야 되고요. 뭐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그게 공부가 제대로 돼 가게 되면 이 6개 과목이 그냥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줄줄줄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럼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되는 대로 각 과목 단위로 정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실력이 쌓이다 보면 6개 과목이 한 세트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중개 대상물에 관한 개념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중개 대상물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물것이 행정처분, 행정형벌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